사모님,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나이 들면 다 이렇죠 뭐. 그래도 속상하고 답답한 일 있으시면 어디든 털어놓으셔야 해요. 계속 담아두고 있으면 결국 병나는 건 내 자신이니까 스스로 지켜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70살 최정금입니다. 내 물건을 그렇게 버리는 며느리를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초여름에 바람이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햇볕은 따뜻했지만 정금 씨의 마음은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토스트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니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없어졌지? 정금 씨는 방 안을 둘러보며 무언가 빈 듯한 느낌의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침착한 마음으로 자세히 방 안 이곳저곳을 살펴보니 화장대 위에 있던 낡은 거울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교사로 근무를 시작한 뒤 첫 월급으로 샀던 찻잔 세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물건들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정금 씨의 인생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정금 씨는 출근하기 전 대청소를 한다던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실로 나가 TV를 보고 있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혜리야, 여기 있던 거울이랑 찻잔 어디 갔니? 아, 그거요? 분리수거 정리하다가 다 버렸어요. 뭐라고? 어머니 방 청소하는데 깔끔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집안 분위기랑 맞지도 않고 딱 봐도 낡아 보이길래 버렸죠. 그 말에 정금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뭐라고? 그건 우리 엄마 유품인데 어떡해? 말도 없이 버리면 어떡하니? 어머니, 요즘 누가 그런 낡은 물건을 써요? 집도 좁은데 버려야죠. 아니, 그렇다고 그냥 버리면 어떡해? 그게 어떤 건지 알고. 미리 말씀하신 적도 없잖아요. 치우는 김에 치운 건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한참 잘못됐다. 그게 어떤 물건인데? 아이고, 아이고. 정금 씨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가슴 한복판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하필이면 그 물건들이었다니. 하나하나 깊은 사연이 서린 그녀의 삶 자체나 다름없는 소중한 것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정금 씨는 한참 동안 말문이 막힌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섰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화장대 거울 앞에서 볼을 발갛게 물들이며 첫 데이트를 준비하던 20살의 자신. 그리고 첫 월급 봉투를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친정으로 달려가던 그날. 엄마 앞에 새하얀 찻잔을 공손히 내려놓고 엄마, 이제 저도 어른 다 됐어요 라며 수줍게 웃던 순간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찻잔에서 피어오르던 따뜻한 김처럼 엄마와 나눈 온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던 소중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니. 정금 씨는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지워져 버린 것 같은 막막한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가 버린 것들은 그저 낡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이 켜켜이 쌓인 시간의 무게가, 소중한 사람들과 나눈 따뜻한 추억이,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틋한 사랑이 온전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허락도 구하지 않고 무참히 사라져버렸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찻잔은 100번 양보한다 쳐도 친정어머니의 손때 묻은 유품까지 제 마음대로 처분해버리다니. 그게 며느리가 할 일이었던가. 정금 씨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애써 삼키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기가 막힌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태 파악도 제대로 못한 아들이 나서서 며느리 편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혜리가 정리 좀 한 거잖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네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너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 뭘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죽어서 너한테 물려준 소중한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말도 없이 치웠다고 하면 넌 기분이 어떨 것 같니? 그때도 아무렇지 않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니? 엄마,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일은 아니잖아요. 혜리가 청소하다가 치웠다는데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제가 구해서 사드릴 테니까 그만 좀 하세요. 정금 씨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박병훈 씨는 거실 밖 베란다에서 묵묵히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 탓에
아내 앞에서 감정을 쉽게 내비치진 못했지만 속으로는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훈 씨는 실수겠거니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며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님에도 분명하고 어쩌면 병훈 씨는 집안에서 큰 소리 나는 것이 싫어 애써 외면을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가 충격을 받아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진작 해리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정금이 혼자 상처만 받았구나. 연기에 휩싸인 담배 끝을 바라보며 그는 몇 번이나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 은찬을 향한 분노도 치밀었습니다. 아들이 어찌하여 자기 어머니의 마음을 저토록 모르고 아내만 두둔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훈 씨는 결국 담배꽁초를 깊이 지식이며 다짐했습니다. 다음번엔 가만두지 않겠다. 정금이 더는 눈물 흘리게 두지 않겠다. 그는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서봤자 해결될 일도 아니었지만 우선은 모든 상황을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때때로 가장 날카로운 외면이었습니다. 정금 씨는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벽에 등을 기대자 가슴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낡은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고치던 젊은 나를 떠올렸습니다. 교직에 첫 발을 내딛던 23살의 자신이 설레는 마음으로 거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던 기억. 찻잔 세트는 더 각별했습니다. 첫 월급으로 친정엄마에게 드리며 엄마, 나도 이제 어른 됐어 라며 자랑하던 순간 엄마가 두 손을 꼭 잡아주며 울던 그날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시간과 사랑 그리고 부모와의 추억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낡았다는 이유로 쓰레기 취급당했다니 정금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워 가슴이 꽉 막혔지만 며느리 앞에서 끝까지 울 수는 없었습니다. 정금 씨는 책상 서랍을 열다 예전 학생들이 건네주던 작은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선생님, 저 대학 붙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누런 종이에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시절엔 자신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며느리 앞에서조차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 서러웠습니다. 그녀는 방바닥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어섰습니다. 해리야, 친구들 온다던 날이 오늘이니? 네, 이따가 밖에서 점심 먹고 카페 들려서 커피랑 디저트 사와서 먹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수다 좀 떨려고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게 오늘인지 언젠지 헷갈려서 물어봤어. 아, 맞다. 어머니 오늘 가게 쉬시는 날이죠? 전 친구들이랑 알아서 놀 테니까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정금 씨는 가게가 쉬는 날이라 모처럼 집에서 여유를 부리려 했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거실로 나가 TV를 보고 싶어도 며느리가 친구들과 있으니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마음대로 주방을 드나들며 간식거리를 찾아 먹으려 해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조금 출출한 것 같은데 지금 나가면 괜히 분위기만 처지겠지? 하필 오늘 쉬는 날이어서는 미용실에나 나가볼까?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어휴. 그러다 결국 방에서 라디오를 듣다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도 얼마 가지 않아 깨고 말았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 이따금씩 들리는 웃음소리가 신경 쓰였거든요. 야, 우리 시어머니가 장사해서 벌어오는 건 그냥 용돈 수준이야. 우리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비하면 큰 돈도 아니라고. 그리고 약사라고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돈 많이 못 번다? 그냥 사자 직업이라는 타이틀이 큰 거지 별거 없더라고. 해리 씨는 친구들 앞에서 정금 씨를 가볍게 조롱했습니다. 정금 씨가 듣던지 말던지 신경조차 쓰지 않는 듯했습니다. 야, 혜리야. 근데 너희 시어머니 지금 집에 계신 거 아니야? 너 목소리 좀 줄여. 이러다 다 들으시겠어. 조심해서 이야기해야지. 친구 중 한 명이 시어머니 계신 거 아니냐며 물었는데 해리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이어했죠. 우리 시어머니
나이 들어서 헛소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안 하던 잔소리도 하시고 얼마 전에 분리수거하면서 내가 싹 다 버렸는데 엄청 정색하면서 따지시는 거 있지? 내가 청소까지 했으면 고맙다 말은 못하실 망정 정색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다 당황스럽더라. 웃음소리가 섞인 말이었지만 정금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애써 웃어 넘겼지만 정금 씨의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말에 어이가 없던 정금 씨는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유품을 버린 일과 비슷하게 정금 씨가 아끼던 화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 전날 저녁까지 물을 주었고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화분들이었습니다. 정년 퇴임을 하며 선물 받은 화분인데 몇 년째 정성껏 키우던 것도 있었습니다. 내 화분들 어디 갔니? 관리가 힘들어서 다 정리했죠. 깔끔하잖아요. 그때도 정금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베란다를 차지한다는 이유로, 시야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말 한마디 없이 치워버린 게 속상하고 서운했습니다. 혜리야, 그 화분들 다 의미 있는 거 알잖아. 매일 내가 정성스레 닦아주던 거 못 본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러니 도대체? 생각 없이 치우다 저도 모르게 실수로 그랬나 보죠. 죄송해요. 주의할게요. 건성으로 대답한 며느리는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지 라는 표정으로 정금 씨를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여전히 기분이 나빴지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으니 또 한 번 넘어가자 싶었죠. 설상가상 며느리는 옷장 속의 옷도 제멋대로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한 번에 정리를 해야 한다며 수거업체까지 불러놓고 이곳저곳에서 옷을 꺼내 모두 처분해버렸죠. 언젠가 정리를 해야 했던 옷들이었지만 멋대로 버린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혜리야,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알려줘. 그러면 나도 정리하고 분류해두잖니? 말도 없이 옷장에 있는 거 버려버리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버리게 되잖아. 어머니 옷장에 낡은 옷들 뿐이었는데요. 그런 옷들은 기부하는 게 낫죠. 어머니 나이에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내 허락도 안 받고 내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게 싫은 거야. 너도 싫을 거잖니? 저도 이 집안 주인인데 뭐가 문제예요? 살림하면서 애써 청소한 건데 수고했다 말은 못 해주실 망정 핀잔이나 주시고. 아니, 내가 몇 번이나 좋게 이야기했는데도 자꾸 이런 일이 생겨서 그래.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그렇게 말할 일이야.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는 하면서 같은 실수를 하잖니. 그냥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야? 아니,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그런 말은 또 왜 하시는데요? 진짜 너무하시네. 저 서운하려고 해요. 그 말에 정금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뺨에 뜨거운 열까지 올랐습니다. 화가 난 정금 씨를 뒤로하고 아들 은찬 씨는 또 다시 아내의 편에 섰습니다. 그만 화내라는 말도 아니고 며느리의 행동을 감싸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점점 더 기고만장해져서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말았습니다. 왜 또 싸우고 있어? 무슨 일이에요? 글쎄 혜리가 내 옷장에서 마음대로 옷을 죄다 버렸지 뭐니. 잠옷으로 입는 것도 있고 평상시에 입는 옷도 있고 선물 받은 옷도 섞여 있는데 구분도 안 하고 막 버렸대. 뭘 버려야 하는지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 화낼 일은 없잖니. 전 또 뭐라고 그냥 그러려니 좀 하세요. 뭐라고? 너는 네 엄마 속상한 건 생각조차 안 해? 그저 네 마누라가 우선이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가게 그만하세요.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자꾸 이렇게 화내시는 거 보니까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가게 그만하세요. 엄마, 아버지 아프면 병수발 드는 건 결국 저희들 몫이잖아요. 내가 번 돈으로 뭘 하든 내 마음이야. 네 아버지랑 해보고 싶었던 일이기도 하고 말이야. 너희들한테 피해주는 것도 없는데 니들이 왜 그만두라 말아야? 아직 사지 멀쩡한 두 사람한테 병수발이라니 그게 할 소리냐? 체면이 있죠. 나이 들어서 장사 시작하면 누가 보기 좋아라 한대요?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그냥 이름 없는 거라 인기도 별로일 것 같은데. 정금 씨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남편 박병훈 씨는 그 말에 손을 떨며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혜리야, 네 말이 지나치다. 네 시어머니는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편하게 대해줘도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하는 법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우리가 만만해 보이더냐? 아버님, 왜 저만 탓하세요? 저는 그냥 집안을 위해서. 집안을 위한다는 사람이 가족의 마음을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나? 언제 한번 네가 우리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와주기라도 했냐? 아니면 일 마치고 집에 오면 고생하셨다고 말이라도 건네봤어? 그건 너무 제가 어디 모자란 것도 아니고. 살림 잘하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이 귀찮아 할 법한 일도 시원시원하게 잘 내주는 거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너는 어른들 대하는 방법부터 다시 배워야겠다.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은 옳은 게 아니야. 저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왜 두 분은 저를 못 혼내셔서 안달이 나신 건지 모르겠어요. 말 여러 번 하게 하지 마라. 최대한 나도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쉽게 설명해 줘.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아는 너한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집안 공기가 터질 듯 긴장되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성격의 남편도 별말 없이 지내다 정색하고 굳은 표정으로 말하니 며느리가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아들 은찬 씨는 잘 알고 있었기에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혜리야, 앞으로 한 번 더 우리를 우습게 알다가는 분가를 해야 할 거다. 물론 지원은 기대하지도 말고. 아버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내가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인데. 대답이나 하려무나. 알겠니? 아, 진짜? 알겠어? 네, 그럴게요. 남편 박병훈 씨가 한번 화를 내고 나니 한동안은 며느리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치도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최근에도 분리수거를 한다며 멋대로 물건을 버렸으니까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어찌어찌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정금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 기일을 맞아 유품을 꺼내려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전 늘 고인을 생각하기 위해 유품을 한 번씩 들여다보곤 했거든요. 그러나 장롱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품을 따로 모아두던 상자가 있었는데 그 안이 텅 비어 있던 겁니다. 이상하다. 여보, 여기 들어있던 우리 엄마 유품 못 봤어요? 늘 거기에 있던 게 어디로 사라진 거야? 난 못 봤지. 하도 당신이 끼고 있으니까. 뭐 없어진 거 있어? 전부 다 없어요. 상자가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옮겨둔 거 아니고? 잘 찾아봐. 글쎄 없다니까. 정금 씨는 아차 싶어 서둘러 며느리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게 다 어디 갔니? 여기 상자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 다 어디 갔냐고. 아, 그거요? 너무 낡아서 벌레라도 날까봐 싹 정리했죠. 뭐라고? 또 버렸어? 네, 안 그래도 지난번에 거실에서 존벌레 하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살피다가 거기서 나온 것 같아서 버렸어요. 오래된 물건은 죄다 거기 있으니까요. 뭐라고? 그건 우리 어머니 유품이야. 네가 감히 함부로 할 물건이 아니라고. 그런 것까지 일일이 허락받아야 하나요? 저도 이 집 주부예요. 정금 씨는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혜리야, 그게 어떤 물건인데 함부로 버리는 거야. 아이고, 나는 이제 어떡하나. 그러나 그 곁에서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정금 씨가 눈물을 흘리자 잠시 당황할 뿐 괜찮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정금 씨의 우는 소리를 듣고 서재에 있던 아들 은찬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정금 씨를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만 감싸 돌기 바빴습니다. 엄마, 이미 버린 거 어쩌겠어요. 혜리도 아기는 없었을 거예요. 은찬아,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저번에 혜리가 옷장 마음대로 비우고 분리수거 한다고 거울이랑 찻잔 세트 마음대로 버렸을 때도 크게 뭐라 안 하고 넘어갔어. 근데 이건 아니지 않니? 네 외할머니 유품이란 말이야. 어디 가서 구하지도 못해.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그런 거에 연연해 하실 거예요? 지치지도 않으세요? 이 사람이 정리하느라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인지. 은찬아,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들의 무심한 말에 정금 씨가 충격을 먹고 더 서럽다는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외출을 마치고 온 남편 박병훈 씨가 이 모든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찬 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은찬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해. 잔뜩 화가 난 병훈 씨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불같이 화내는 병훈 씨를 보고 은찬 씨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 또한 처음 보는 모습이었기에 적잖이 놀란 모습이었죠. 이것들이 정말 보자 하니까 안 되겠구나. 은찬이, 해리, 너희들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더 이상 너희랑 함께 살 이유가 없어. 당장 나가. 아니, 이 저녁에 당장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해리가 모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소리 지르시면 어떡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몇 번이나 참아줘야 하는 거냐? 도대체 이런 게 몇 번째야? 물건 버릴 땐 물어보고 버리는 게 예의 아니냐? 네 멋대로 갖다 버릴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 왜 다들 저한테만 그러세요? 청소하느라 고생한 건 안 보이세요? 진짜 본인들만 억울하시고 며느리가 개고생한 건 쳐주지도 않으시고 해도 너무하시네요. 개고생. 해리야, 네가 진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아버님, 저도 서운하단 말이에요. 병훈 씨는 당돌한 며느리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런 죄의식 없는 당당함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기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눈 뜨고 못 보겠다. 나가란 소리 안 들려? 내가 밀어서 쫓아내기 전에 당장 나가. 더 큰 소란 만들기 싫으면. 손까지 벌벌 떨며 화를 내는 병훈 씨의 모습을 보고 은찬 씨가 기가 죽은 듯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그날 저녁 간단히 짐을 싸들고 근처 호텔로 가야 했습니다. 집에서 내쫓긴 두 사람은 여전히 뭐가 잘못된 일인지 알지 못하는 눈치였죠. 집안에는 오로지 정금 씨의 흐느낌, 병훈 씨의 분노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금 씨는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할 수 있는 물건들이었는데 그 물건들이 사라지고 나니 세상에 혼자가 된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 정금 씨는 토스트 집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거 주문한 대로 안 왔다고 전화 왔어. 제대로 확인하고 보낸 거 맞아? 뭐라고요? 지금 배달 나가야 된다고요? 당신 왜 그래? 정신 차리고 일해야지. 조금 전에 배달 나간 거 손님이 받아보고 주문 내역이랑 다르다고 연락 왔다고. 앞뒤로 바뀐 것 같아. 확인해보고 다시 보내준다고 했으니 다시 만들어야 해. 안에 들어가서 재료 손질 좀 마저 할게. 네, 그럴게요. 그리고 전화기 울리는 소리 안 들려? 계속 울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길래. 전화가 또 왔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허참. 주문을 자꾸 틀리기도 하고 손님이 온 것도 모르고 허공을 바라본다거나 손이 떨려 음식을 쏟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느낌, 그리고 그동안 버텨온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토스트집 앞에서 자주 오던 단골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정금 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나이 들면 다 이렇죠 뭐. 그래도 속상하고 답답한 일 있으시면 어디든 털어놓으셔야 해요. 계속 담아두고 있으면 결국 병나는 건 내 자신이니까 스스로 지켜야죠. 단골 아주머니의 말에 힘내겠노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힘이 났으면 좋겠지만 손에 쥔 주걱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스트집은 정금 씨의 또 다른 삶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첫 손님이 들이밀던 사장님, 오늘도 부탁해요 라는 말 한마디가 그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은 그녀의 사정을 알진 못했지만 소박한 미소와 따뜻한 인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 미소가 사라진 것을 손님들은 금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조심스럽게 묻는 말조차 정금 씨는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걱정스러운 눈빛마저 그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무심결에 괜찮냐고 건네는 그 말들도 정금 씨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 병훈 씨도 아들 내외를 제대로 처단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안의 제일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했죠.
무엇보다 남편으로서 정금 씨는 지켜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짐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장사를 일찌감치 마무리하고 종종 갔던 포장마차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꼼장어 한 접시를 안주 삼아 술 한 잔을 기울였죠. 여보, 요즘 당신 마음 같지 않은 거 다 알아. 내가 더 처신을 잘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 버린 물건 찾아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나도 이제는 체념했어요. 애들 대신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사과를 해요? 사과할 건 걔네들이지. 나도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살려고요. 더 이상 당하지도 않을 거고 혹여나 그런 일을 또 당하면 몇 배로 갚아줄 거예요. 아니, 갚을 기회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갚아줄 거예요. 그때의 정금 씨 눈빛은 달랐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험한 말을 입에 담은 적 없던 그 온화한 눈에서 이제는 서리빨 같은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여온 모든 참음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처럼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죠. 남편 박병훈 씨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결혼 생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표정이었으니까요. 무엇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정금 씨는 소주잔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평소 술 한 방울 안 마시던 그녀가 마치 쌓인 모든 서러움을 씻어내려는 듯 연달아 두 잔을 털어넣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소주 한 잔이 목구멍을 태우며 넘어갔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금 씨는 아들 내외와 마주쳐도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그들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한 채 간단히 몸을 씻고는 침대에 몸을 맡겼습니다. 술기운이라도 빌려 잠시 이 고통을 잊어보려 했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며느리의 무심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베개를 뒤척이고 또 뒤척였지만 잠은 쉽사리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다짐이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순 없다. 어둠 속에서 정금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평생을 순한 양처럼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 수치스러운 대우를 반드시 몇 배로 갚아주리라. 그런 복수의 불씨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상이 흘러갔지만 정금 씨의 마음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복수의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아들 내외가 뻔뻔하게도 정금 씨에게 부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엄마, 다음 주에 장모님 생신이신데 생일상을 차려드릴까 싶어서요. 근데 나도 안 사돈 생신인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부탁 좀 드리려고요. 저희가 직접 차려드리고 싶은데 솜씨도 부족하고요. 양가 어른들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할 겸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요. 그게 편하시지 않아요? 안사돈의 생일이니 생일상을 차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솜씨가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핑계였지만 실상 모든 음식은 정금 씨가 해야 할 게 뻔했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친하지도 않고 별로 사이도 좋지 않은 안사돈의 생일을 왜 챙기느냐며 자신이 왜 그런 짓을 하냐며 톡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정금 씨는 생각을 다르게 고쳐먹었습니다. 안사돈의 생일상을 차려주며 두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주기로 한 것입니다. 한번 결심을 하고 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왕 사고 한번 치기로 한 거 제대로 치고 싶었거든요. 우선은 며느리를 통해 안사돈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니 취향껏 요리를 해주겠다며 너그러운 척을 해댔죠. 남편 박병훈 씨와 함께 음식 재료를 사러 갔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 남편 박병훈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쩔 생각이야? 생일상 차리는 거 번거롭지 않겠어?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둬요. 당신은 나설 필요 없어. 애들이 뭐라 하면 호통이나 쳐요. 나 그냥은 못 넘어가. 내 성격 알죠? 아주 잘 알지. 당신이 그런 말 하는 거면 정말 화가 난다는 건데. 40년 넘게 살면서 내가 그거 하나 모르겠어?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는데
억지로 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사돈 생일날 무슨 짓을 하든 나 말릴 생각하지 마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사돈도 안 그래도 내가 벼르고 있었거든요. 사정금 씨가 이를 갈고 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정혜숙 씨의 행동은 예전부터 눈에 거슬렸습니다. 약국에 올 때마다 사위가 약사라 좋네라며 친구들을 대여섯 명씩 데려와서는 계산도 하지 않고 영양제를 쓸어 담듯 챙겨갔습니다. 은찬 씨는 난처한 미소만 지으며 받아들였고 그때마다 정금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어느 날은 대놓고 사돈, 사위 잘 둔 덕분에 친구들이 부러워하네요 라며 뻔뻔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 용돈 명목으로 아들 돈을 가져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은 우습게 나갔습니다. 처음엔 며느리의 어른이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지만 그 빈도와 액수가 점점 커지자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금 씨는 속으로 이 집안은 대대로 남 등골을 빼먹어야 마음이 편한가 보다라며 이를 갈았습니다. 물론 처음 한두 번은 장모가 사위에게 용돈 좀 받았겠거니 하고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별것도 아닌 일로 자신의 집으로 불러 데릴 사위 취급하는 것을 보고는 언젠가 이런 일로 크게 한번 싸우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가 정금 씨의 인내심을 건드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했던 거 다 기억하고 있죠? 지금도 그 여자는 은찬이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야. 이제 더는 못 참는다고. 이번 기회에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지. 정금 씨의 담대한 결심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득장을 보고 온 뒤 재료 손질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배우겠다던 아들 내외는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하지 않았죠. 정금 씨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전의 그날만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금 씨는 재료를 손질하면서도 복수의 순간을 그려보았습니다. 돼지갈비를 칼로 자를 때마다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베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꽃게를 씻으며 자신을 얕잡아 보던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눌러왔던 울분을 터뜨릴 무대가 될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불행은 한 번에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정금 씨는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일찌감치 잠이 들어 새벽에 잠에서 깬 정숙 씨가 목이 말라 주방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이윽고 정신을 차려보니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서 그런지 통화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릴 수준이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토스트집 자리 괜찮아. 나중에 그 자리에 내가 카페 차리려고. 근데 네 시어머니 언제 장사 접는다니? 모르지.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계속 돈을 번다고 그 난리신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조만간이지 않을까? 어차피 두 분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 다 우리 거 되는 건데 그때 해도 뭐 늦지 않고. 그래, 네가 알아서 잘 챙겨. 어차피 다 네 거 될 거잖아. 합가한 이유도 그것 때문 아니야? 그렇지. 돈 모아서 집 사서 나간다고 둘러대긴 했는데 어느 세월에 돈을 벌어? 재산 물려받는 게 훨씬 빠를 거야. 아무튼 내가 알아서 잘 해볼게. 정금 씨의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서재에 쳐들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더 참으면 복수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정금 씨는 냉수 한 잔을 들이키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죠. 더 이상 참고 살지 않으리라. 다음 날 정금 씨는 재료가 떨어져 일찍 가게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상인회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온다 했고 혼자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정금 씨는 동네 단골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주기적으로 여행을 가는 멤버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총무 역할을 하는 미용실 사장이 믹스커피 한 잔을 내왔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들이킨 뒤 서로의 안부를 묻자 정금 씨는 그동안 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정금 씨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함께 분노하며 그녀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정금 언니, 더는 참지 마세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언니가 어디 가서 그런 대접 받을 사람이에요? 아들 며느리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네.
저라면 벌써 들이받았어요. 그쵸? 나도 진작에 그러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다 끝날 거예요.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거든요.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모두의 응원을 받은 정금 씨는 그제서야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일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니 모든 게 달라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생일 전날 밤, 정금 씨는 부엌에 서서 밤늦게까지 재료 손질을 했습니다. 돼지갈비를 양념에 재어두며 칼끝마다 며느리의 무리한 말이 베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양념게장을 묻히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달래듯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밥상은 단순히 음식을 대접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난 세월 억눌린 서러움을 해방시키는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안사돈이 왔습니다. 저 왔어요. 혼자 오기 좀 그래서 저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데려왔는데 괜찮죠? 누구를 데려온다는 말이 없었는데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라며 친구 2명을 더 데려왔습니다. 사돈의 집에 오면서 저렇게 개념 없는 행동을 할까 생각했지만 생일이니 그리고 복수하는 날이니 이왕이면 구경꾼들이 많으니 좋겠다 싶었습니다. 상다리가 휘도록 차려진 밥상 앞에 모두가 앉자 공기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혜숙 씨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지만 정금 씨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돈, 오랜만이에요. 제 생일날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뭘요? 애들이 부탁해서 한 거예요. 오랜만에 사돈 보고 할 얘기도 있고 해서요. 무슨 할 말 있으세요?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고단하셨을 텐데 식사는 하셔야죠. 제가 안사돈 오신다고 얼마나 신경 써서 음식 준비했는데요. 애들이 부탁한 것도 있지만 이왕 해드리는 거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서 신경 좀 썼어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많은 걸 언제 다 하셨대요? 즐거운 생각하면서 하니까 금방 하더라고요.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식사부터 맛있게 하세요. 정금 씨의 말에 안사돈 정혜숙 씨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딱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건가 싶은 표정이었죠. 정금 씨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푸짐하게 음식들을 차려냈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사돈의 친구들은 은근히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했고 혜리 씨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은찬마저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딱히 준비한 건 없고 이번 식사랑 이건 상품권인데 나중에 쇼핑할 때 쓰세요. 그리고 영양제랑 이것저것 좀 챙겼어요. 지난번에 다 드셨다고 하셔가지고요. 박서방 고마워. 이래서 집에서 사자 직업 가진 사람 한두 명은 있어야 하나 봐. 잘 먹을게. 너무 많이 받아서 어쩐담. 케이크에 초를 꽂고 간단히 생일 축하를 한 뒤 몇 숟가락 뜰 때였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는 순간 정금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안사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지금 할게요. 정금 씨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모두가 정금 씨를 바라보았고 정금 씨는 짧게 호흡한 뒤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안사돈 키우신 따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애리요? 네, 직접 키우신 그댁 따님이요. 그댁 따님이라뇨. 말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댁 따님께서요. 우리 집에 합가해 살면서 안주인 노릇을 하고 싶었나 봐요. 제 어머니 유품부터 시작해서 제 추억들을 모조리 쓰레기 취급하더라고요. 이미 다 버렸고요. 정금 씨의 태도에 온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마저 멈췄죠. 그리고요, 저랑 제 남편이 평생 번 돈으로 차린 토스트집이 프랜차이즈가 아니라서 창피하다네요. 그리고 그만두래요. 아주 대단하신 우리 며느님께서요. 그리고 안사돈 당신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돈 빌려가는 건 당연한 거고 약국에 친구들 주기적으로 데려와서 돈도 안 내고 싹 털어가고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저는 이유를 좀 알고 싶네요. 점차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정금 씨, 정혜숙 씨 그리고 며느리를 향했죠.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생일 축하하러 모인 자리 아니에요?
시끄러워.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어디서 감히 내 말을 잘라먹어? 너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니?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고 대답을 해주는 게 예의야. 내가 너한테 말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정금 씨의 호통에 눈이 휘둥그레진 혜리 씨. 정금 씨는 꿋꿋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 대단하신 며느님, 미래 계획까지 잘 세우고 계시던데 어째 좀 진전이 있는 것 같은가?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으니 오죽 답답하겠어? 안 그래? 정금 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혜리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정금 씨의 환한 모습에 당황스러운 눈치였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계획이요? 재산 물려받으면 카페 하나 차려서 먹고 살겠다며? 네가 직접 한 말 아니니?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이제는 생사람까지 잡으시네? 생사람을 잡아. 나는 귀가 없니? 사자 직업 막상 별거 없다며? 어머니, 정말 제 뒤라도 캐시나 봐요? 사람을 어쩜 이리도 모함할 수 있는지. 모함이라니. 말은 바로 하자. 네가 네 입으로 내뱉은 말이거든. 그리고요, 사돈, 앞으로 이런 부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도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니까요. 밥 한 숟갈이라도 얻어먹고 싶거든. 그만한 대우를 받아도 마땅한 행동을 하세요. 앞으로 이런 자리도 서로 마주볼 일도 없을 것 같거든요. 결국 차갑게 울려 퍼진 정금 씨의 목소리가 방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두 손으로 상을 엎어버리는 순간 그릇들이 산산조각나며 요란한 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안사돈의 친구들은 입을 틀어막고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에 하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이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얼어붙었습니다. 혜리 씨는 어머니라고 부르려 했지만 정금 씨의 단호한 눈빛의 말끝이 잘려나갔습니다. 그 순간 오랜 세월 억눌렸던 정금 씨의 자존심은 마침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혜리 씨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입술을 떨었고 은찬 씨는 눈을 크게 뜬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금 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혜리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이제 다 끝났어. 병훈 씨의 목소리도 단호했고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모든 것이 폭로된 뒤 분위기는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은찬 씨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멍청하게 당하고만 살았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그게 다 사실이에요? 재산, 카페 어쩌고 한 거요? 사실이지 그럼. 내가 뭐가 좋다고 없는 말 지어내서 말하겠니? 내 귀로 들은 거야. 내가 너무 바보 같았구나. 야, 이혜리, 네가 말해봐. 우리 엄마 말이 전부 사실이야? 그래, 사실이다. 내가 없는 말 했어? 어차피 두 분 돌아가시면 자기가 외동아들이니까 남은 재산 다 물려받는 거잖아. 나중에 그 돈으로 카페 하나 차리겠다는 말이 잘못된 거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그러는 건 참을 수 있어도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지. 뭐가 달라지는데? 난 잘못한 거 없어. 두 사람은 소리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 정혜숙 씨도 두 사람을 말리기 바빴고 급기야 정금 씨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사돈, 말씀이 너무 지나치셨어요. 굳이 생일날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해요? 그러는 당신네들은 그 모든 걸 당연하다고 생각한 겁니까? 내 아들 등골 빼먹고 뒤에서 입에 담지도 못할 궁리를 해대는 게 뭐라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벌써 죽은 뒤를 계획하고 그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게 제정신입니까? 이보세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뭘 알고나 하시는 말씀인지. 내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요, 어른이 되셨으면 적어도 자기 자식 하나 정도는 제대로 가르치셔야죠. 같이 맞장구나 치고 앉아있고 그게 어른이 할 짓이에요. 이게 정금 씨의 말에 정혜숙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서도 아니고 부끄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딱히 반박할 말도 없었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은찬 씨와 혜리 씨 그리고 정혜숙 씨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네는 나랑 따로 이야기 좀 하세나?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내 생일날 이게 무슨 꼴이람. 어휴, 속상해. 엄마, 오늘 좀 심하셨어요. 일단 저 가볼 테니까 나중에 다시 봬요. 얘기 좀 해요. 어질러진 거실을 보며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정금 씨는 어질러진 것들을 치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치우지 말고 저기 가 있어.
그릇 깨진 게 많아서 잘못하면 손배이니까. 병훈 씨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정금 씨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묵묵히 어질러진 것들을 다 치우고는 따뜻한 귤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따뜻하고 상큼한 차향이 입안을 가득 메우자 정금 씨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일로 어떻게든 결판이 날 것이기 때문이었죠. 한편 정혜숙 씨의 생일날 이후 은찬 씨 부부는 자주 다투었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인데 은찬 씨는 혜리 씨를 통해 확인을 받고 싶었고 혜리 씨는 지긋지긋하다며 대답을 회피하기 바빴죠. 결국 이혼까지 언급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냉전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혜리 씨는 친정으로 가버렸고 은찬 씨는 답답함을 이유로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취해서 들어오기 일쑤였죠. 은찬 씨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정금 씨에게 쉽게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입장이었죠. 그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정금 씨가 울던 모습, 화를 내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정금 씨가 홀로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약국 일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환자가 건넨 처방전을 받고 약을 조제해야 하는데 다른 약을 내놓는다던가 약국을 찾아온 환자의 말을 놓친다던가 하는 실수가 반복되었죠. 그럴 때마다 손님들은 오히려 괜찮냐는 말을 건네왔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혜리 씨가 친정으로 가버리고 두 사람이 별거를 하게 된 지 한 달 정도가 흐를 무렵이었습니다. 한 집에 있어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던 은찬 씨는 정금 씨와 병훈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약국은 당분간 접고 엄마 아버지 가게 도와드리려고요. 저도 쉬고 싶고 생각 정리도 해야 하고 이제는 두 분 곁에서 함께하면서 지켜드리고 싶어서요. 은찬아, 네가 지금처럼 후회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앞으로 엄마 곁을 지키도록 해.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야. 이미 벌어진 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노릇이야. 과오를 저질렀다면 당당하게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해. 알겠냐? 은찬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정금 씨와 병훈 씨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친정으로 갔던 혜리 씨는 은찬 씨와의 관계 회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열심히 알아보며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 같더니 막상 보여지는 건 없었습니다. 은찬 씨는 약국 문을 닫고 정금 씨와 병훈 씨와 함께하면서 조금씩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삶에 활력이 있어야 남은 인생도 즐겁게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은찬 씨와 혜리 씨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하려 했지만 혜리 씨가 위자료를 요구하며 도장을 찍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잘 통한다 싶으면 쿨하게 잘 해결할 것 같다가도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해줄 테니까 위자료 내놔. 나 그냥은 못 헤어져. 위자료라고 했어? 오히려 내가 참을 테니까 얌전히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이제 너랑 나랑은 끝이야. 어머님이 문제지. 당신이랑 나랑은 아직 회복할 수 있어. 시간이 약이잖아. 그런 말도 이제 안 통해. 그동안 네가 나를 무슨 생각으로 바라봤는지, 우리 부모님한테 원하는 게 뭐였는지 알았는데 내가 이혼 안 하고 배교? 너랑은 더 이상 못 살아. 그렇게 두 사람은 몇 개월간을 이혼이라는 칼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죠. 친정으로 갔던 혜리 씨는 종종 집으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기도 했고 은찬 씨와 대화가 이어진다 생각하면 이때다 싶었는지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려고도 했습니다. 혜리 씨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들고 매달렸지만 은찬 씨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히 굳어버린 상태였죠. 6개월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은찬 씨의 칼 같은 의지 앞에서 혜리 씨는 결국 항복하고 말았죠.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법정에서 이혼 판결이 떨어지던 그 순간 마치 세상이 두 개로 나뉘는 듯했죠. 은찬 씨와 정금 씨는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고 개운했습니다. 반면 혜리 씨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공허함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자신의 잘못들이 가슴을 후벼 팠고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저 절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심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시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이제야 생생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한편 은찬 씨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리 결단을 내렸다고 해도 함께 나눈 추억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이혼의 상처는 예상보다 깊고 아렸습니다. 약국 일도 그만둔 채 은찬 씨는 마치 세상과 담을 쌓은 사람처럼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그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했고 점점 삶에 대한 의지마저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몸을 맡긴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거나 술잔을 기울이며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끼니조차 챙기지 않아 배가 고파질 때면 라면 한 봉지로 대충 때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날은 술에 완전히 취한 채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현관문을 겨우 열고 들어와서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자의 울음소리가 적막한 집안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듣는 정금 씨의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엄마 말은 못 듣고 혜리 말만 들었을까? 내가 너무 바보였어. 그의 흐느낌은 어린아이의 울음 같았습니다. 정금 씨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어린 은찬이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마치고 헉헉대며 엄마에게 달려오던 장면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때 은찬은 땀에 젖은 얼굴로 엄마, 나 2등 했어 라며 자랑스러워했고 정금 씨는 도시락을 펼쳐주며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금 바닥에 주저앉아 술에 취해 흐느끼는 아들을 보니 그때 해맑은 모습이 겹쳐져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아픔마저 스스로 겪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은찬이 언제까지 저렇게 둘 거야? 냅둬요. 자기가 알아서 깨우치게끔. 지도 힘드니까 저럴 거 아니에요. 난 도와줄 생각 없어요. 가끔 보면 당신은 참 냉정한 것 같기도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은찬이잖아. 화를 내는 건 아닌데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에요. 은찬이가 바보같이 당하고 살았던 거, 지 마누라 편만 들고 엄마는 나 몰라라 했던 거, 그게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뉘우칠 줄도 알아야 하고 슬픔에 빠진 거면 스스로 빠져나올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냉정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냉정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무엇이든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걸요. 정금 씨는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늘 하던 대로 미리 장을 봐두고 새벽 일찍부터 재료 손질을 한다던가 장사를 위한 일이었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정금 씨도 어느새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손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들이 가게로 나온 것입니다. 은찬 씨는 서둘러 앞치마를 두르고 정금 씨의 옆에 섰습니다. 약국에서 일만 하던 애가 막상 가게 일하려면 힘들 텐데 익숙하지도 않을 테고. 조금이라도 노력해 볼게요.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그래, 잘했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이 있지만 그걸 매번 겪으면서 깨닫는 게 있으면 그걸로도 성공한 거야. 아무튼 지난 날은 다 잊고 너만의 인생을 살아라. 알겠니? 은찬 씨는 고개를 두어 번 끄덕이고는 서툰 손길로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런 일까지 하려고? 적응 안 돼서 힘들 거야. 다 각오하고 온 거니까 제가 잘못하면 혼도 내시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세요. 저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그럼 약국 일은 어떻게 하게?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해봐야죠. 그동안 엄마 마음고생 시켜드린 죗값은 달게 받고 싶어요. 그러니 저 좀 받아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정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자식도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손님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은 은찬 씨가 만든 토스트가 조금 어설프더라도 오히려 정겹게 받아주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 솜씨가 신선하네요. 웃으며 던진 농담에 정금 씨는 오랜만에 소리내 웃었습니다. 주방 한쪽에는 설거지 소리와 빵 굽는 냄새가 어우러졌고 가게 안은 오랜만에 따뜻한 활기가 감돌았습니다. 정금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은찬아. 한 손님들이 들어와 모자를 벗은 은찬 씨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드님이 도와주시는군요. 보기 좋습니다. 우리 아들이 손재주가 좋아요. 서툴러 보여도 금방 잘한답니다. 은찬 씨는 빵을 굽다 뒤집는 타이밍을 놓쳐 한쪽이 살짝 타버렸습니다. 손님은 웃으며 괜찮아요. 정이 더 들어요라며 받아들였습니다. 정금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소리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근처 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찾아와 사장님, 여기 토스트 진짜 맛있대요 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찬은 서툰 손길로 빵을 굽다가 계란을 바닥에 떨어뜨렸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괜찮아요, 더 주세요 라며 장난스럽게 받아주었습니다. 정금 씨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가게 안은 다시 살아나는 듯했고 두 모자는 함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따뜻한 빵 냄새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는 듯했습니다. 정금 씨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행복해하고 감사해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내 인생이란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겠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그 시간들을 후회 없이 보내고 싶었죠. 교사였던 시절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소한 순간에도 감사해야 한다. 늘 겪는 순간이지만 이 순간들이 모여 하루가 완성되고 1년이 되는 것처럼 모든 시간은 허투루 쓰여지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루에 한 번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겁니다. 말을 건네는 대상이 내 자신이어도 좋고 다른 누군가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별거 아닌 평범한 조언이지만 정금 씨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인생에는 힘들도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정금 씨가 겪었던 일이라든지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치부라든지 모든 게 해당되겠죠. 하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찾으려는 의지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금 씨가 이 사연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일상의 고통 속에서도 무언가에 관한 참된 의미를 깨달으려면 내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삶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을 겁니다. 정금 씨처럼 여러분의 삶도 힘듦 끝에는 행복이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66의 나이에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 사랑은 제 집과 통장을 비워갔고 하룻밤 사이에 저는 고시원 방 한 칸에 500만 원만 남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그토록 경고했던 노인 결혼 사기의 피해자가 된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됐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혼자였습니다. 벽시계가 6시를 가리키며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박철수, 올해 66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째가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끓인 된장국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밥상에는 늘 그랬듯 김치 몇 조각과 시래기 무침 그리고 며칠 전에 딸이 가져다준 멸치볶음이 전부였죠. 예전에는 순이가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상차림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뭘 그리 차려 먹겠어요. 배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은퇴 후 이사온 이 전원주택은 제법 넓었지만 관리하기엔 너무 컸습니다. 마당 한쪽에 심어둔 배추들이 서리를 맞아 시들어가고 있었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김장철이라며 벌써부터 난리를 쳤을 텐데 말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보니 보험회사 광고 문자였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광고만 오지 가족들에게서 오는 연락은 거의 없었어요. 성준이는 독일에서 바쁘게 살고 있고 은혜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성준이와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추석 때 잠깐 화상통화로 얼굴 보고 안부 묻고 그게 전부였죠. 은혜는 그나마 가끔 전화를 하긴 하지만 통화 내용이라고 해봤자 아이들 자랑과 남편 직장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하루 중 유일한 외출이었어요. 길에서 마주치는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는 나누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우체국 앞을 지나는데 벽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을 복지관 독서 모임 회원 모집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 답답하기도 했고 사람들과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었거든요.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뭐 어떻겠어요. 그렇게 결심한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목요일 오후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약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앉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분위기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1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동그랗게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제 또래거나 조금 젊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여성이 한 분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밝고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맞아주시더군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들어오는 걸 눈으로만 확인하고 마는데 이분만은 직접 일어서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라고 합니다. 저는 정미영이에요. 반갑습니다. 여기 빈자리 있으니까 앉으세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화장기 없는 얼굴인데도 곱더군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기도 했고요. 그날 읽기로 한 책은 난중일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책 내용보다는 정미영 씨에게 자꾸 시선이 갔어요. 다른 분들이 발표할 때도 진지하게 듣고 적절한 때에 질문도 하시더군요. 지적이면서도 소탈한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는데 정미영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기분이 좋더군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서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이후 이런 제안을 받아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잠깐 망설였지만 단순한 호의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미영 씨의 사연을 알게 되었어요. 5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다고 하더군요. 자녀는 딸 하나가 있는데 결혼한 후로는 거의 연락이 없다고 했습니다. 외로우시죠?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같은 처지구나 싶어서 더욱 친근감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가끔은 말 상대가 그리워서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기도 합니다. 아, 저도 그래요. 집이 너무 조용하면 무서울 때가 있어서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해가 지고 나서야 헤어졌는데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뭔가 설레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주 독서 모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목요일이 오는 것도 모르고 지냈을 텐데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고 있는 제 모습이 우스웠어요.
정미영 씨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카페에서 나눈 대화가 자꾸 생각났거든요. 오랜만에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목요일이 되어 복지관에 갔더니 정미영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저도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말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혹시 저를 기다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도 모임이 끝나고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미영 씨가 본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혼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요즘 가게 정리하려고 해요. 나이도 나이고 혼자 하기 벅차서요. 그럼 앞으로 뭘 하실 계획이세요? 글쎄요,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소소하게 살려고요. 그때 정미영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저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외롭죠.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 저 혼자 큰 집에서 지내니까 썰렁하기도 하고요. 큰 집에 사세요? 전원주택인데 혼자 살기엔 너무 커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좋았는데 말이에요. 부럽네요. 저는 원룸에 살거든요. 언젠가는 마당 있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정미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한번 찾아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서 뭔가 만들어서 가져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이게 사랑일까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자식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런 복잡한 마음을 안고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주말 정미영 씨가 약속대로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는데 손에는 커다란 보온 가방을 들고 있더군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집이 정말 크네요. 마당도 넓고요. 집 안으로 안내하면서 괜히 부끄러워졌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라는 걸 새삼 느꼈거든요. 정미영 씨는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진짜 전원주택이네요.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져온 음식을 꺼내면서 정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부침개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있더군요. 오랜만에 집에서 이런 푸짐한 상을 받아보는 거였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미영 씨는 제가 혼자 사는 게 안타깝다며 자주 찾아와서 음식도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 계시면 제대로 드실 수도 없고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동안 잘 지내왔는걸요, 뭐. 그래도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돼요.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죠. 그때 정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영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저는 있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요. 특히 박 선생님 같은 분이면.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거든요. 이게 정말 고백인가 싶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후 내내 정미영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당을 구경시켜주고 아내가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들도 보여줬어요. 정미영 씨는 모든 걸 흥미롭게 봐주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정미영 씨가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충격이었어요. 박 선생님, 저 진짜 진심이에요. 같이 살면 서로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미영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66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정미영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정미영 씨에게 재혼을 제안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자식들에게 먼저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축하해 줄 거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어요. 일요일 저녁 독일에 있는 성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독일은 낮 시간이었죠.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성준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하시니까 깜짝 놀랐네요. 성준아,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다. 무슨 일이세요? 건강에 이상은 없으시죠? 아니야, 건강은 괜찮고 사실은 말이다. 아버지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어. 한동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준이가 듣지 못한 건가 싶어서 다시 말했어요. 성준아, 들었냐?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 톤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좋은 분을 만났거든. 나이도 적당하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을 것 같아서.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66이야. 뭐가 문제냐?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을 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는 성준이를 보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축하해주기는커녕 반대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면 안 되냐? 아버지,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까지 이런 위험한 일을 하시면 어떡해요? 위험한 일이 뭔 위험한 일이야? 요즘 노인들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결혼하자고 접근해서 재산 빼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보로 보이나 싶어서요. 야, 아버지를 뭘로 아냐? 내가 그런 것도 구분 못할 만큼 어리석은 줄 알아. 그런 게 아니라 외로우시니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사기에 잘 당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무시할 줄은 몰랐어요. 됐다. 너 걱정은 하지 마.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지,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괜히 말년에 고생하시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했습니다. 아들이 제 행복을 걱정해 주기는커녕 사기꾼 취급을 하다니요. 그렇게 키운 게 잘못이었나 싶어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성준이가 독일에서 바로 은혜에게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날 밤 늦게 은혜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아버지, 오빠한테 들었는데 재혼한다는 게 정말이에요? 목소리부터 흥분해 있더군요. 성준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뻔했어요. 그래, 좋은 분 만났다.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 말에 정말 기가 찼습니다. 창피하다니 아버지의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창피할 게 뭐가 있냐? 내 인생인데.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애들한테도 어떻게 설명해요? 결국 은혜도 성준이와 똑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 체면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자식들 반대를 무릅쓰고 재혼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갑자기 은혜가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부터 심상치 않더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아버지, 정말 미쳤어요?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 건지 당황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은혜야, 일단 앉아서 차근차근 이야기하자. 무슨 이야기요? 아버지가 저한테 상의도 없이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시는 게 말이 돼요? 상이 내 인생인데 왜 네 허락을 받아야 하냐? 당연히 받아야죠. 저도 아버지 딸이고 그 여자가 새 엄마가 되면 저희한테도 영향을 주는 일이잖아요. 은혜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점점 화가 났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영향이 뭔 영향이야? 너희들은 너희 가정 있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버지, 현실을 좀 보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접근한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재산 때문이에요. 또 재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성준이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왜 자꾸 정미영 씨를 사기꾼 취급하는 걸까요? 너희들은 왜 자꾸 그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냐? 나쁜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50대 여자가 60대 남자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요즘 뉴스 안 보세요? 노인 대상 결혼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결혼하자고 꼬셔서 돈 다 빼먹고 도망가는 거요. 그런 이야기는 저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정미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미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만나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단정하냐? 만나보지도 않고요?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1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12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엄마 이야기는 왜 끌어들이냐? 엄마도 내가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외롭다고 아무나 데려와서 살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 나이에요.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도 요즘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그런데 아버지까지 이상한 사람한테 속으면 어떡해 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폭발했습니다. 제 행복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창피하면 남한테 말하지 마. 나는 네 허락받고 살 생각 없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여자가 진짜 아버지를 사랑해서 접근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집이랑 돈 보고 온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뻔히 알면서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네가 뭐라고 하든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아버지, 정말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요.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 다 빼먹고 도망가면 그때는 저희한테 와서 도움 청하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은혜는 문을 쾅 하고 닫으며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식들의 반응이 이렇게 차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제 행복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기는커녕 사기꾼 취급이나 하고 체면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가 있지만 그래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미영 씨는 이해한다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자식들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틀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도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함께 왔어요. 정미영 씨가 본격적으로 저희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자식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정이었죠. 1월 3일 정미영 씨가 이삿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더군요.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고 하니 당연한 일이었겠지만요. 캐리어 2개와 박스 몇 개가 전부였어요. 이제 정말 함께 사는 거네요. 설레면서도 떨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던 집에 이렇게 사람 냄새가 나니까 좋네요. 정미영 씨가 와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 상대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철수 씨, 커피 드릴까요? 제가 핸드드립 커피 내리는 걸 좋아해요. 이런 소소한 배려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12년 동안 혼자 살면서 잊고 있었던 것들이었거든요. 하루는 정미영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철수 씨, 우리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하고 통장도 합치면 어때요? 진짜 부부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미영 씨가 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합시다. 저희는 석 달 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영 씨의 말대로 통장도 합쳤습니다. 정미영 씨 명의로 된 적금도 있고 분식집 정리하면서 모은 돈도 제법 있더군요. 서로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니까 더욱 신뢰가 쌓였어요. 우리 돈은 우리 돈이에요. 구분하지 말고 함께 써요. 당연하죠. 이제 한 가족인데요.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집안 모든 지출을 함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미영 씨가 가계부를 꼼꼼히 써가며 관리해주니까 오히려 더 체계적이게 되었어요. 진명의 일부도 정미영 씨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가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철수 씨, 우리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요. 통장은 나중에 천천히 하고 진명이는 결혼 후에 차차 상의해서 결정하면 어때요? 아니에요. 진정한 부부가 되려면 이런 것도 함께 해야죠. 사실 정미영 씨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권해서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정미영 씨의 딸과도 한번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좋으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잘난 건 없지만 남은 인생 미영 씨랑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응원 고마워요. 언제 시간 되면 자리 마련해서 함께 식사라도 해요. 아니면 우리 집에 와도 좋고요. 엄마 사는 것도 보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요. 저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정미영 씨의 딸은 예의가 바른 듯 했습니다. 결혼하고 연락을 거의 안 했다고 들었는데 의외로 다정한 듯 싶었고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미영 씨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이 기다리고 있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성준이는 독일에서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고 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섭섭하긴 했지만 정미영 씨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정미영 씨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2월 중순이 되면서 정미영 씨에게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함께 산 지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서로 편해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변화는 외출이 잦아진 것이었습니다. 철수 씨,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가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친구예요? 옛날부터 알던 친구인데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가끔 동네 지인들을 만나니까요. 하지만 빈도가 점점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2-3번씩은 나가더군요. 철수 씨, 미안한데 오늘도 나가야 해요. 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네요. 언니요? 언니가 계셨어요? 네, 연년생 언니가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자주 병원에 다녀요. 그때부터 언니 병원이라는 이유로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하루 종일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언니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서 하룻밤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같이 가서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히 철수 씨까지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저 혼자 갈게요. 정미영 씨가 혼자 가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전화 통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제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는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히 통화를 하더군요. 어느 날 오후 정미영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동호 오빠라고 표시되어 있더군요. 동호 오빠가 누구지? 정미영 씨한테 오빠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언니만 있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정미영 씨가 나와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오빠, 지금 통화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누가 전화했어요? 아, 친척 오빠예요. 별거 아닌 얘기라서요. 친척 오빠라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왜 처음 듣는 얘기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세 번째 변화는 물건의 위치였습니다. 제가 늘 두던 곳에 두던 것들이 자꾸 다른 곳에 있더군요. 어느 날 아침 인감도장을 찾는데 평소 두던 서랍에 없었어요. 미영 씨, 혹시 제 인감도장 못 봤어요? 인감도장요? 아, 서랍 정리하면서 다른 곳에 둔 것 같은데요. 결국 찾았지만 평소와 다른 서랍에 있었어요. 신분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지갑에 넣어두는데 어느 날 보니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더군요. 제가 깜빡하고 다른 곳에 뒀나 봐요. 미안해요. 그때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되니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월 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미영 씨가 또 언니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차를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철수 씨, 차 좀 빌려도 될까요? 언니 집이 좀 멀어서요. 물론이죠. 조심히 다녀와요. 차키를 건네주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미영 씨가 운전을 할 줄 안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정미영 씨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차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보니 다른 주소가 찍혀 있더군요. 병원이 아니라 일반 주택가 주소였어요. 그 순간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정미영 씨는 언니를 만나러 간다며 외출했어요. 저는 마침 동네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연히 창밖으로 낯익은 모습이 보였어요. 정미영 씨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길에서 만난 지인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너무 친밀해 보였거든요.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언니를 만나러 간다더니 남자와 함께 있다니. 집으로 돌아와서 정미영 씨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철수 씨, 늦어서 미안해요. 언니 상태가 안 좋아서 늦었어요. 언니분 많이 아프세요? 네, 혈압이 높아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낮에 본 장면 때문에 의심스러웠거든요. 미영 씨, 혹시 오늘 다른 분도 만났어요? 다른 분이요? 아니요, 언니만 만났는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는데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미영 씨가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단순히 남자인 친구나 지인이라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다음 날부터 정미영 씨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점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첫째, 전화 통화 패턴이 이상했습니다. 동호 오빠에게서 오는 전화가 유독 많았어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둘째, 외출할 때마다 차를 가져가려고 했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될 일인데 굳이 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셋째, 가끔 제가 없을 때 집 안을 뒤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서랍이나 선반의 물건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3월 5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정미영 씨가 또 외출한다고 하면서 차키를 가져갔어요. 이번에는 제가 몰래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수 씨, 언니 병원 검사 결과 나온다고 해서 같이 가야 해요.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정미영 씨가 나간 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택시를 타고 뒤따라갔습니다. 30분 정도 가다 보니 한 주택가에서 제 차를 발견했어요. 택시에서 내려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미영 씨가 그 집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낮에 봤던 그 남자와 함께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가족사라서 깊이 묻지 못했어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다 준비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정미영 씨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건 확실했어요. 그런데 왜, 무슨 목적으로? 그 순간 자식들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일 수도 있다는 말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미영 씨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혹시 정말로 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미영 씨를 믿고 싶었지만 방금 본 장면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정미영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의심하게 되었어요. 과연 정미영 씨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3월 둘째 주가 되면서 저는 정미영 씨에 대한 의심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목격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남자와 나누던 대화가 특히 신경 쓰였어요. 월요일 아침 정미영 씨가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 오늘 언니랑 시장 구경하러 나가요.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맛있는 거 사오세요.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미영 씨가 나간 후 곧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관찰했습니다. 정미영 씨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저도 다음 버스를 타고 뒤따라갔습니다. 30분 정도 가다가 정미영 씨가 한 카페 앞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시장이 아니라 번화가였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카페 밖에서 지켜보니 정미영 씨가 지난번에 봤던 그 남자와 만났어요. 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1시간 정도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제가 주 거래하는 은행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설마 내 통장에 무슨 일이라도. 은행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저 모르게 돈을 빼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두 사람이 은행에서 나온 후 저는 급하게 은행으로 들어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통장 잔액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고객님, 잔액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최근에 큰 출금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직원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4천만 원이 있던 통장에 1,0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언제 출금했나요? 지난달부터 계속 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모두 정미영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 정미영 씨가 외출한 사이에 집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미영 씨 물건들을 뒤져보니 이상한 게 많이 나왔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들을 발견했습니다. 김동호, 이순영, 박봉수 모르는 이름들이었어요. 왜 정미영 씨가 다른 사람 통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철수 집 2억 8천, 예금 4천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제 재산 상황이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정미영 씨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수요일 저녁, 정미영 씨가 돌아왔을 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 씨, 우리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누구죠? 진짜 목적이 뭐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 있어요?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간 걸 알고 있어요. 당신이 가져간 거죠? 그제서야 정미영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걸 안 모양이었어요. 철수 씨, 오해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빌린 거예요. 빌렸다고요? 2,500만 원을 제게 말도 없이? 곧 돌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메모지까지 본 상황에서 무슨 변명을 들어도 소용없었거든요. 그날 밤 정미영 씨는 언니네 집에 급히 다녀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도망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식들 말이 맞았던 거였어요. 목요일 아침이 되어도 정미영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사기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형사가 말하길 최근 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중년 여성이 혼자 사는 노인 남성에게 접근해서 결혼을 빌미로 재산을 빼가는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진명의도 바꾸신 적 있나요? 형사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명의 일부를 정미영 씨에게 넘겨준 게 생각났거든요. 네, 공동명의로 바꿨습니다. 그럼 빨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급하게 부동산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진명이가 제 이름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정미영이라는 이름도 없었고 김동호라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부동산 직원이 설명해 주길 며칠 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미영 씨가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제 명의 부분까지 모두 김동호라는 사람에게 넘겼다는 거였어요.
위임장이요? 저는 그런 거 작성한 적 없는데요. 여기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습니다. 서류를 보니 분명 제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없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했을까요? 그때 생각났어요. 지난달에 정미영 씨가 보험이랑 은행 업무를 보러 다녀와야 한다며 이것저것 서명을 하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서명한 게 위임장이었던 모양이에요. 다시 경찰서로 돌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님이 수사를 시작해주겠다고 했지만 돈이나 집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하더군요. 이런 사기 사건은 대부분 조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현금은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형사의 말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때문에 임시 거주 불가 스티커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새 집주인인 김동호라는 사람이 태거 요구를 한 모양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저에게 더 이상 이 집에 살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순간에 무일푼이 되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미영 씨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던 거죠. 밤늦게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버지, 이 시간에 웬 전화예요? 은혜야, 큰일 났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미영 씨가 사기꾼이었다는 것, 재산을 다 잃었다는 것, 집에서도 나와야 한다는 것을요. 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은혜의 목소리에는 동정보다는 원망이 더 많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모르겠다. 당분간 어디서 지내야 할지. 아버지, 저희 집은 정말 작아서 모시기 어려워요. 하지만 당분간 생활비는 도와드릴게요. 원룸이라도 구해서 계셔야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자식마저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빈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3월 넷째 주가 되면서 저는 정말로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새 집주인 측에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해 왔거든요. 남은 현금 500만 원으로 급하게 고시원을 구했어요.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살았던 넓은 전원주택에서 3평짜리 고시원으로 이사하는 기분이 어떤지 모르시겠죠. 이사 당일 혼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때 성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혜가 상황을 알려준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바보였다. 아버지, 진짜 그런 사기꾼이었군요. 성준이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라는 뉘앙스도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생활비 좀 송금해 드릴게요. 당분간 그걸로 지내세요. 고맙다. 미안하다. 저희가 더 일찍 말렸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고집을 부리셔서. 결국 자식들도 저를 탓하고 있었어요. 물론 잘못은 제게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말을 듣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고시원으로 이사를 마치고 나니 정말 막막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경찰서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희망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정미영 씨와 김동호는 이미 행방을 감춘 상태였고 빼간 돈도 추적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기 조직들은 대부분 해외로 도피합니다. 찾기가 쉽지 않아요. 형사의 말에 체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한 원룸에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미영 씨는 언제부터 저를 속일 계획이었을까요? 처음 복지관에서 만났을 때부터였을까요? 그동안 보여준 다정함과 사랑도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저를 위해 음식을 해주고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도요.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말렸는데 왜 듣지 않았을까요? 며칠 후 동네에서 만난 지인이 저에게 말했어요. 제 사연이 동네에 다 알려졌다고 하더군요. 박 씨 큰일 당했다면서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정 반, 비웃음 반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당연히 사기당하지. 돈만 밝히는 여자한테 속은 거야.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정말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어요. 성준이가 보내준 돈과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면서 작은 일자리라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속임수였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근처 건물에서 야간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에 찾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자리였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간 동안 혼자 마트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160만 원이었어요. 고시원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120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 돈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피곤에 절어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철수 씨입니까?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팀 김 형사입니다. 경찰에서 온 전화였어요. 뭔가 진전이 있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철수 씨를 속인 정미영과 김동호를 체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로 출석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드디어 잡혔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2시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김 형사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김동호를 먼저 검거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미영의 행방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둘 다 전과자예요. 형사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정미영은 결혼 사기 전과 3범이었고 김동호는 문서 위조 전문가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 형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정미영 씨가 박철수 씨를 속이긴 했지만 사실 그분도 피해자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제 돈을 가져간 게 정미영인데 어떻게 피해자라는 걸까요? 김동호가 정미영의 딸을 인질로 잡고 있었어요. 딸을 구하려면 박철수 씨를 속여서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한 거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미영에게 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연락이 끊어진 줄 알았거든요. 정미영은 처음에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동호가 딸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형사가 보여준 조서를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미영이 복지관에서 저를 만난 것도 재혼을 제안한 것도 모두 김동호의 지시였다는 거였어요. 그럼 정미영 씨가 저한테 보여준 애정도 다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정미영이 수사 과정에서 계속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박철수 씨에 대한 감정은 진짜였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상황은 복잡했지만 정미영도 어떤 면에서는 희생자였던 거였습니다. 박철수 씨, 정미영을 만나보시겠어요? 본인이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잠시 망설였지만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30분 후 조사실에서 정미영 씨를 만났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그녀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철수 씨, 정말 죄송해요. 미영 씨, 진짜 김동호한테 협박받았던 거예요? 네, 제 딸을 인질로 잡고 있었어요. 딸만큼은 지켜야 했어요. 정미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딸이 김동호에게 빚을 졌는데 그걸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는 거였어요. 철수 씨한테 느꼈던 감정은 진짜였어요. 그래서 더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모성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거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입은 피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졌습니다. 박철수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동호가 숨겨둔 계좌를 찾았어요.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잃었던 돈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김동호가 돈을 해외로 빼돌리기 전에 검거된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액은 아니지만 대부분을 되찾을 수 있다는 소식에 안도감이 몰려왔어요. 집은 어떻게 되나요? 집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상태라서요. 하지만 사기로 취득한 거라서 법적 절차를 밟으면 어느 정도 보상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어요. 최소한 고시원에서 나와서 제대로 된 곳에서 살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준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그 정미영이라는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군요. 그래도 속인 건 사실이니까 용서하기는 쉽지 않아. 아버지, 이번 일로 많이 힘드셨죠? 제가 더 일찍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성준이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들어있었어요. 예전에 비해 훨씬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귀국하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은 어렵고 일단 한국 지사로 발령 신청을 해볼게요. 뭔 소리야? 너는 네 일 열심히 해. 나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생활비도 꾸준히 보내드릴게요. 자식이 이렇게 말하니까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은혜도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제가 너무했어요. 은혜야,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아버지가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희 체면만 생각했어요. 은혜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 말씀 잘 들을게요. 그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괜찮다. 너도 네 가정이 있는데 뭘.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선이에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자식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큰 위기를 겪고 나니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은 거였죠. 정미영도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피해자 측면이 인정되어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김동호는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정미영을 만났을 때 그녀가 제게 말했어요. 철수 씨,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뭐가 고마워요? 철수 씨 덕분에 제 딸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도 알았고요. 그 말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나면서도 이해가 되었고 미우면서도 불쌍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 짧은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월이 되면서 저는 고시원을 나와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되찾은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기로 했어요. 마트 야간 경비 일도 그만두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낮 시간 경비 일을 구했습니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어요. 새 집은 작았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고시원에서의 한 달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아들도 한국 지사로 발령받아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결정되어 빨리 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별일 없지. 왜? 같이 등산이나 갈까요? 요즘 운동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런 제안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일 이후로 성준이가 많이 변했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은 안부 전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찾아와요. 아버지,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요. 그래? 그럼 외식이라도 하자.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 해드릴게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독서 모임에 다시 참여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정미영을 만났던 곳이라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었어요. 정미영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복지관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제 사연을 알고 있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본인도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주변에서 말려서 피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요. 박 씨,
힘든 일 겪으셨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화해하셨으니까 다행이에요. 그 말이 맞았어요. 이번 일로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수확은 자식들과의 관계였어요. 예전에는 서로 의무적으로 안부만 묻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걸 깨달았어요. 외로움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했다는 것, 자식들의 조언을 무시했다는 것, 너무 순진했다는 것 등등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 자체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는 더 신중하게, 더 천천히 접근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혹시 또 좋은 분 만나시면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야, 무슨 소리야? 이제 그런 생각 없어. 왜요? 아버지도 행복하실 권리가 있잖아요. 다만 이번엔 저희가 제대로 확인해 보고요.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고맙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연락해주고 복지관에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있거든요. 정미영과의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걸 깨닫게 해준 경험이기도 했어요.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든든한 자식들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